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3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드디어 2022년이 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좋습니다. 빨리 가길 바랬거든요. 2022년. 2023년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2022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좀 낮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망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어차피 뭐 2022년은 지나간 시간이고요. 또 2023년은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예, 2023년을 좀 더 그렇죠. 낮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정치는 팀킴이 활약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좋은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참 전망은 어둡다라는 것은 우선은 우리 모두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둡습니까? 예. 예, 저는 또 안 좋다라는 걸 미리 좀 내지하고 있으면 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경제 전망이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낮다고 이야기를 할수록 뭐 버틸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나쁜 것들이 왔을 경우에 특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특히 먹고 사는 문제는 올해가 최악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뭐 금리가 인상되고 나면 그 실질적인 여파가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심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신용카드사들도 뭐 한도를 확 줄여버렸다면서요 지금. 응? 네, 신용카드 회사도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어두운 표정이 가장 큰 곳은 이제 그 건설사,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뭐 안 좋은 이야기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요. 특히 물가 인상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안 좋은데요. 특히 물가 인상이 생필품에서 많이 올라서 생필품에서 이제 물가 인상이 많이 되면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 물가 인상률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도 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내일 우희도경으로 미루도록 하고 네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김문지 기자 어떤 내용으로 뭔가 발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1월 2일이지 않습니까? 새해 사실상 첫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업무를 새로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2023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뜯어보고자 합니다. 그러게요. 예, 우선은 어제 오전 10시에 9분 정도 시간에 신년사 발표만 이루어졌거든요. 네. 핵심적인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요 대목을 꼽았어요? 왜? 예, 이제 특히나 이제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했고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긴 합니다. 제 귀에 가장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 신년사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입니다. 예, 형식적인 면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요. 가장 큰 사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신년사는 있었지만 신년 기자회견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의응답 없이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대통령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와는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하는 사실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대체한 거 아니야 진짜? 네, 이제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신년 기자회견 대신 그러니까 다수와 불특정 언론 기자와 대신해서 특정 언론사만 콕 집어서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는 특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는데 2023년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을 예고하는 장면같이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언론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한 이슈이거든요. 대통령 인터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계 내에서 화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를
근데 특정 언론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뭐 라이브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의 질문과 치사 선택으로서 편집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어떻게 봐야 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 조선일보는 혹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의 사이트나 이런 데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그러니까 기자회견 전체 내용을 영상을 올리지 않았어요? 우선은 아직은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요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밖에서. 근데 사실 이제 그 여하가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KBS하고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고 또 퇴임 인터뷰는 JTBC하고 또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한 거를 놓고 보면 형식 논리만 놓고 본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 할 때하고 뭐 다를 게 뭐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을 보면요. 이제 신년사 발표와 기자회견은 2018년, 19년, 20년, 21년 모두 다 있었습니다. 작년만 오미크론 확산을 이유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서 사실 그때 비판이 꽤 많았거든요. 언론계가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히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5일에 상황 어렵다고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라는 문 끝까지 비겁할 건가라는 제목이었고요. 이번에도 상황이 궁하자 신년 기자회견마저 못하겠다고 한다. 5년 동안 나라를 책임졌던 국정 책임자로서 더 이상 비겁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과 비교해보자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 기자회견과 기자회견이 없음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로 바라봐야 되냐라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세요? 좀 이렇게 사실 이게 저는 지난 정치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우리 지난 2022년 대선 이후에 사실상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통령이 되신 분은 국가를 좀 통합하고 통합하는 메시지와 협력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내야 되는데 경쟁자들과 그 이후에 대통령이 계속 내보낸 메시지가 사실은 편가르기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사실 언론 인터뷰조차도 사실은 편가르기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특정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특정 언론의 성향과 그리고 메시지를 맞춰볼 때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외의 국민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좀 더 뭐 어느 정도 함의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신년사, 신년 기자회견 이런 건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국가에 한해야 할 일을 공식적으로 신년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특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정부가 하고 싶은 장기적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어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답해가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알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자신이 할 말만 하고 떠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없이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봐도 별로 알맹이 없는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식의 인터뷰가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모든 형식이 참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조선일보와만 했다라고 하는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일보와만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다른 곳도 이제 할 계획이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신년 기자회견이 없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아직 그 풀 영상은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은 걸로 일단 저희 제작진이 밖에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KBS나 JTBC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풀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방송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어떤 국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방식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특정 언론의 어떤 성향과 논조에 의해서 그것이 여과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선택적으로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가감없이 전달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풀 영상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발언도 그대로 워딩 그대로가 아니라 다시 정리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다시 편집돼서 전달이 되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는 좀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나중에라도 이 풀 영상을 올리는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조선일보로부터 이걸 받아가지고 내지 보니까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대통령실에서 이제 또 뭐 촬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걸 올리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일 때는 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자회견 없는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많이 있었죠. 전두환 대통령 각하 시절이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절 저 어릴 때였는데 그런 장면 기억 안 나세요? 또 연식 차이는 그때 안 태어났어. 왜 또 이렇게 왜 이렇게 또 갈라치기를 하는데 또 뭐냐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세대 갈라치기. 전두환 대통령이 멋있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신년 초에 저기 뭐냐면 연두교서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냥 낭독하는 거 TV로 나왔던 거 그런 장면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연식 별로 차이 안 나잖아. 그거 뭐가 다른 게 그럴까? 아니 사실 이게 대통령 신년사 같은 경우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통령이 쓰는 말부터 어떤 표현을 쓰는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게 뭐 저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예. 진해하는 국민 여러분 꼭 신뢰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예, 그리고 이게 나에서 본인에서 저로 오는 과정이 몇십 년이 걸렸어요. 민주화 이후에 저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통령이 쓰는 표현을 봐도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풀 영상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적어도 저 관점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 영상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신년사를 내보내고 아까 김은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년 기자회견을 다른 언론사와 다 같이 하고 그 뭐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고 그런다면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 모든 뭐 다른 언론과의 아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언론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풀 영상을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은 아,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제가 왜곡을 했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을 이렇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특정 언론사의 논조나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여과가 돼서 전달이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심각한 문제죠. 풀 영상이 따로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점만 강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있죠. 특정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냐 아니면 전체 기자회견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질문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질문의 종류가 왜냐하면 그건 어떤 뭐냐면 언론 그러니까 소속된 언론사의 성향이나 논조나 기자의 성향에 따라서 질문하고자 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관심사가 다를 수 있고요. 다를 네. 수가 있으니까 질문의 가지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 단독 인터뷰와 전체 공동 기자회견은 성격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변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렇게 정말로 모든 걸 개방해 놓고 한번 그럼 우리 현금을 다 시간 정해서 한번 하자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게 있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전제는 기자회견이 정말로 자유롭고 격이 없고 무제한적인 기자회견을 전제로 하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거기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까지 기자회견이 제대로 견지가 된 적이 있느냐는 또 별개로 논의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그때 기자회견들을 이제 생중계로 많이 했을 때 나왔던 지적들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답,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대답에 재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바로 참 그게 좋겠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답하고 끝내버릴 경우에는 뒤에 궁금증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지점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 좀 지적을 해드릴 게 제가 대통령 이제 신년 기자회견의 역사를 좀 찾아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기자회견이 뒤늦게 생기긴 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짜맞춘 질문에 각본적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제대로 예, 이제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쇼를 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1979년 마지막 연두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각본 없는 질문을 했다가 나중에 청와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술 취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치기 당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그런 어디서 찾아냈어요? 그거? 이제 경향신문 정리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와. 박치기를 당했다고?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해당 기자에게 박치기를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거 혹시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그 씨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프로레슬링을 좋아했다는 거야. 김일 선수를. 아. 예,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아무튼 해당 기사에서 봤습니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 그 되자마자 프로레슬링 그거 사실상 없애버렸잖아요. 그렇게 싫어했고 쇼라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네. 얘기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박치기까지 했대 진짜? 예, 이제 그러한 우리의 이제 민주화 전 모습의 것들은 몇 개 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본인이 특히 대통령이 당선된 당일날에도 국정 현안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한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국민들께 이해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이걸 되게 선거운동의 중요한 메시지로 내놨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점은 많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좀 그 기자회견 나왔으니까 지금 이번 신년 사원은 별도로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말 기자회견 할 거면 제대로 기자회견답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뭐가 있냐면 자 우리나라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게 대변인이 되든 홍보수석이 되든 사회를 보면서 보통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 안 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 직접 지목한 적도 있었는데 기자를.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그럼 이번엔 아무개 기자 질문하시오 이렇게 지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은 이 그 출입하는 기자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기자를 지명을 하면 그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사실은 물기를 알고 있는 거죠. 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자에게 질문권을 주면 그게 과연 자유롭고 격이 없고 무제한적인 기자회견인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얘기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이 정말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좀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번 그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서 기자 이름을 물어다 보니까 저기 수첩 드신 기자분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통령과 눈이 마주칠 경우에 그 기자가 뭐 질문을 해라 이런 식의 그렇죠.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기자가 온갖 소도구 다 들고 막 질문했던 거. 차림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맞아. 기자들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도 제재 질문들을 좀 하게 줬으면 바로 좋았겠다. 그게 또 돼야 요 되는 지적들이 거죠.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질문을 그 기자회견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그건 정치의 수준도 알 수 있고 권력의 수준도 알 수 있지만 또 언론의 수준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어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나 권력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취재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그 수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개방적인 어떤 신년 기자회견이 사실 이 국민들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뭐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맞다면 저 아침에 이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서 도어 스태핑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언론과의 협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던데 기자로서 협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김한권 박사님께서 이제 조선일보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요지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우리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건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라는 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료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조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관이 대통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일정 부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언론의 시혜를 베푸는 느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하는 구절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이제 신년사에서 가장 제가 봤을 때 문제가 혹은 비판받을 지점들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3대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꺼냈으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은 결국 국회 도움 협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대통령 신년사엔 전혀 없는데요.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런데 야당과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조선일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단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여당 비주류들과도 좀 더 소통하고 대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은 비주류, 주류 가릴 것 없이 다 만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야당은 안 만나겠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던 3대 개혁은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분석을 하죠. 3대 개혁을 띄웠는데 3대 개혁을 올해에 2024년에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게 완수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2023년에 계속 3대 개혁을 띄우면서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비협조를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들을 총선 의제화하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생산적인 타협을 끌어내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야당과의 어떤 말 그대로 협조, 이건 협조죠. 야당과의 협조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형식 말고 내용 부분 놓고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두 분은? 뭐 저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뭐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좀 뭐 그 나중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소위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가 생긴 지 지금 사실 우리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건 사과하고 언급하고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함께 위로를 전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나 이런 최소한의 형식상의 코멘트라도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완전히 싹 무시해버린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최근에 이제 지금 안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우리 군이 엄청나게 무력한 대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안보가 구멍이 뚫리고 또 이제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대화와 어떻게 군사적으로는 대응하고 어떻게 대화로는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뭐라도 그림이라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고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이걸 밝히는 게 거의 의무사항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또 경제 위기의 시기에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하는 세력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언급 자체도 전혀 없었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지 기자님.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대 개혁을 강조하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이 3대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인기가 없지만 지체할 수 없는 이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2023년 대한민국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해야 될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되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렇죠. 이걸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세 개 모두 단 하나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대통령 지지율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야지 겨우 한 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야당을 향한 메시지나 협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진행자가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를 할 고민과 생각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계속 가지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대통령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이게 정치가 설득이라는 것 그리고 대화에 통해서 협력을 구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정치가가 이제 위기에서 정치적 경쟁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득권도 잘 들여다보면 노동이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이 요구하는 것에 어떤 그걸 들어주는 기업도 적의 어떤 기득권의 어떤 그런 적의 세력으로 규정해 놓는 걸 실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들을 규정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노사법치주의라는 게 사실은 저항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대결 구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런 것들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정치 대통령 그러니까 여기서 인터뷰를 봐도 검사로서의 윤석열 다음과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다음이 다른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조선일보 인터뷰. 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다음은 저는 정치를 먼저 내미는 건데 지금 현재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도 법부터 먼저 내미는 어떤 그런 양태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그 발언을
너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박하게 해석을 하면 노든 사든 법을 위반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노와 사에 대해서는 노든 사든 기울어짐 없이 편향됨 없이 공정하게 취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 위법행위 이전에 위법행위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특정한 어떤 행위가 발생하는 경제 구조의 문제와 그 경제 구조에서 노와 사가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위치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기득권을 강조하는 분이라면 거기서 사의 기득권을 어떻게 그러면 견제할 것인가는 얘기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연생하게 하는 대통령의 이제 대기업 노조를 겨냥했다고 하는 기득권 이야기는 그쵸. 있지만 당장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측의 어떤 기득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를 한 발 나아가게 하는 개혁이냐에 대해서는 자꾸 의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얘가 그런 거잖아요.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게 엄밀하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그 뭐 자유시장 질서에 입각해서 본다면 화주하고 그러니까 저기 화물기사가 알아서 니네끼리 그러니까 협상해서 계약해. 그래서 운임 산정 알아서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안전운임제라는 걸 법으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시행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자유로운 협상과 자유로운 어떤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우열 구조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해서 법을 가지고 지금 어떤 시장에 있어서 우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균형되게 잡아주기 위한 제도적 정책으로 안전 운임자라고 하는 것도 법제화한 거잖아요. 엄밀하게 하면 이게 법치거든요. 그러니까 법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만약에 행위에서 문제 생기면 그때는 똑같이 처벌할 게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법치고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우열의 어떤 이런 가불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바로잡느냐. 이게 핵심이고 이게 정치거든요. 이게 정치. 이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는 건 법률주의죠. 그리고 그 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는 건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대통령의 관심사는 그 법에 무엇이 쓰여져 있나를 봐야 되고 그 쓰여져 있는 내용이 지금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그 세력들 간의 그 집단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균형이 안 맞다고 한다면 그 균형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들여다보면 없이 일단 쓰여진 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대통령다움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다음은 오늘 아침 이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좀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차이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상승과 하락의 이유 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도 과거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 대통령다움이 없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지율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긴 했죠. 아까 JB타임즈에 잠깐 저는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윤석열 다움과 대통령 다움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학생주임과 담임 선생님의 차이다. 학생주임은 뭔가 삐딱한 비행 청소년 골라서 그러니까 벌 주는 선생님이지만 담임 선생님은 같은 반 모든 학생들을 두루 헤아려가면서 얘가 그러니까 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가 수업이 왜 이런지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 학생들을 끌어주는 존재가 되는. 근데 대통령다움이라는 게 바로 그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학생 주임처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 다움이 아직도 압도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오늘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협치, 야당과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도 중앙일보 같은 곳에서도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지도부를 한 번도 만나질 않았잖아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그 앞선 지도부가 두 곳이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야당을 피의자 취급하거나 혹은 범죄자 취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태도들을 바꿔야지만 대통령다움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단순히 저희만이 아니라요 보수 언론도 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정치는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관계가 좋지 않은 야당의 지도자를 만나거나 야당을 만나거나 접촉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거기서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어떤 대통령의 인터뷰나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 불편한 공간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불편한 세력과 만나고 불편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과 만나서 그 집단과 협력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정치고 정치가의 능력이고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다음을 그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다음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맞는 자질과 능력, 실행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짜 뭐 현실에서 구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요번 조선일보 인터뷰도 그 얘기죠. 한동훈 대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도 거의 비슷한 어떤 발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럼 본인은 준비가 돼서 대선에 그렇게 바로 뛰어들었나라는 생각을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고 바로 대통령이 되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도 사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인터뷰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태도, 대통령 다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그걸 대통령이 돼서 고민하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너무 이르지 않는가라고 그렇죠. 봅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런데 그러면 그 평가를 본인에게도 한번 그 적용해서 한번 반출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아마 한 장관도 비슷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제 당대표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장관과 업무 문제로 통화할 때 당대표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 그러니까 한 장관은 가타부타를 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웃더라고 하는 것은 실소에 붙였다 뭐 그런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가타부타를 하지 않았다라는 여기서 것에 그러니까 좀 더 우리나라가 되게 오면하는 게 웃음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소가 있고 조소가 있고 염화시중의 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염화시중의 미소에 해당이 된다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다란 말을 안 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저는 정치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의 속내를 제일 모른다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년사라고 하는 것을 왜 발표를 하는지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 대통령으로서 올 한 해의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하고 또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게 신년사잖아요. 그러면 그 신년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1번.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만드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래서 앞서서 먼저 형식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신년사의 형식이었고 내용이었느냐. 여기다가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국민된 입장에서 국민도 계층별로 뭐 여러 가지로 갈려 있기 때문에 국민이라 해서 모든 것에 똑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개개의 관심사를 최대한 공통분모를 뽑아서 다양하게 아울러서 그것을 함께 그러니까 국장에 녹여서 발표하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은 형식에도 문제가 있고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 잘했습니까?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뭐 형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다음 할 때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내용도 저는 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위로,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플랜을 내세우면 그 플랜을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과의 그 어떤 자유롭고 어떤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그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오해의 여지 없이 뭐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정부나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